구독, 좋아요. 바로 1부로 넘어가겠습니다. 1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속보부터 먼저 좀 다뤄보겠습니다. 론스타 관련된 부분이 지금 소식이 전해졌는데 오늘 아침에 여러 언론사에서 보도를 하던데 김민석이 나오고 정성호가 나와서 이재명 정부의 쾌거다 뭐 이런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마치 이 론스타 관련된 소송, 국제 투자 분쟁, 이 판정 취소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이 어떻게 했고 민주당이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잠깐 그 문제부터 먼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잠깐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비록 론스타가 청구한 청구액보다 많이 감액되기는 했습니다만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취소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법무장관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취소 신청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취소 신청이라는 건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저는 가능성이 제로라고. 제로입니까? 제로입니다. 예, 한동훈의 이 취소 소송과 관련된 당시에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발표한 내용과 송기호 현 대통령실 견제안보비서관이 그거 취소 소송 관련해서 재개봐야 그거 완전히 패배한다, 패소한다. 근데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 상황 전체 이 내막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네. 낯부끄럽고 입을 쓰고 생각하면 참으로 민망한 숟가락 얹기다. 김민석이 요새 뭐 아주 여기저기 무슨 홍길동처럼 아주 나대는 그런 모습인데 네. 민망한 거예요. 네. 김민석은 뭐 그때는 이 한동훈 전 법무장관의 이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 윤석열 정부 때예요. 네. 이게 어떻게 김민석 총리가 김민석이 앞장서서 현 정부의 쾌거다. 참 저렇게도 말하는구나. 저런 게 곡학아세요. 탁현민을 아까 곡학아세라고 그러시던데 탁현민은 아는 게 없어서 무슨 학문을 왜곡할 만한 능력도 안 되고 그래도 김민석은 뭐 서울대 사회학과 나와서 뭐 운동권으로 점철되긴 했습니다만 나중에 미국 가서 변호사도 하고 중국 칭화대에 뭐 분신술 써서 왔다 갔다 해서 석사도 따고 좀 배움이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사실관계를 살펴봤을 것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저게 현 정부의 쾌거라고 하는지 참으로 낯부끄럽다. 이건 숟가락 얹기도 그냥 왕숟가락을 얹는 거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고. 예. 자, 아까 잠깐 나오던데 송기호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 민변의 이 국제통상위원장 나름 전문가예요. 네. 그때 저 유튜브 나오잖아요. 가능성 제로다. 빵이다. 뭐 그래놓고 나서 지금 이게 뭐 우리가 뭐 그때 그 소송 비용을 드리고 어쩌고 하는 것까지 수백억 원 들어가는데 네. 이거 다 나라의 큰 부담이다. 뭐 이렇게 성토를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어마어마하게 했던 사안이다. 그렇죠. 예. 아니 그래놓고 이게 갑자기 어떻게 이재명 정권의 쾌거가 됩니까? 아니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재명은 밖에 나가서 무슨 뭐 또 이게 난데없이 무슨 원전 외교한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김성환은 브라질에 가서 기후에너지부 환경부 장관 김성환은 뜬금없이 갑자기 뭐 탄소 탈석탄 동맹에 가입을 했어요. 네, 네. 이런 아니 이재명은 밖에 나가서 원전 팔겠다고 UAE하고 협력 다 근데 UAE 협력도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의 공적이고 작품 아닙니까? 네. 여기에도 숟가락을 얹으면서 기후에너지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뭐 환경 탈레반 아니에요. 브라질 가서 우리 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 무슨 뭐 석탄 동맹에 가입을 한다? 또 어느 깜빡이가 진짜입니까? 그런데 이 지금 그 김민석이 말한 현 정부의 이 쾌거, 론스타 쾌거다. 야,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숟가락 얹기고 스스로도 이런 걸 좀 얘기하면 국민들이 이런 걸 다 그냥 모르고서 아이고 맞나 보네. 이번에 뭐
몇천억 원, 4천억 원 안 내도 된다니까 참 잘했네. 이럴 줄 알았습니까? 이것은요 국민들을 정말 우롱하는 그런 그 망발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자, 아까 이제 영상에 봤는데 이건 뭐 한동훈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사실은 쾌거이죠. 당시에 민주당에서 이 윤석열 정부에서 실무적 검토는 법무부에서 했습니다. 법무부만 한 게 아니고 관련된 여러 이제 기관들이 함께 검토를 해서 실무적으로 법무부에서 그 문제를 취소 소송과 관련해서 판정 취소 사건을 제기를 한 것인데 윤석열 정부가 이제 뭐 지금 이재명 정권이 적어도 이 결과가 나왔으면 윤석열 정부의 공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우리도 남은 기간 동안에 노력도 많이 했다. 결과가 좋았다. 이건 한 정부의 승부가 어떤 쾌거가 아니라 어쨌든 이어지는 정부의 승리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돼요. 실제 역할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이 이 일을 했습니다.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은 반드시 이 국자 투자 분쟁에서 판정한 거 뒤집는 노력을 집중해라. 그리고 법무부에서 실무 부분을 잘 꼼꼼히 잘 챙겨라. 이렇게 지시를 했으니까 그 결과가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은 한동훈 좀 안 좋아하니까 한동훈한테 자꾸 포인트가 맞춰지는데 한동훈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 업무를 론스타 관련된 문제를 해결했다. 그렇게 평가해야 되는 게 본질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때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법무장관이었잖아요. 예. 한동훈 개인이 아니라고요. 윤석열 정부의 법무장관이 법적인 판단에 따라서 우리 국부가 그렇게 거대하게 빠져나가는 그런 소송을 당한 데 대해서 당연히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그 결과가 이게 몇 년 걸린 소송 아니에요. 네네. 그 결과가 나온 것인데 결과가 나왔는데 본인들이 얘기한 것과 180도 반대되는 결과가 나오니까 슬그머니 숟가락을 얹으면서 이걸 자기의 쾌거로 돌린다? 난 부끄럽다. 그리고 업적 챙기기도 좋지만 좀 가려가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것들을 해야지. 그러니까 아무리 뭐 흥묘 백묘입니까? 뭐 중국 말이긴 한데 무슨 전 정부 업적이면 그럼 깔끔하게 이거 뭐 전 정부에서 한 일에 대한 평가를 한 줄이라도 하고 해야지. 7대3이라고 좀 하던가요? 8대2. 아이 그런 말도 저 자체를 평가하면서는 예. 전 정부가 잘한 건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그러나 그런 걸 기대할 수 없는 정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펜앤마이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제대로 알고 그리고 자꾸 한동훈의 작품이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의 법무장관이 한 거예요. 그게 한동훈이기 때문에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그 당시에 법무장관이 윤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이행한 그런 것에 이 작품이 이제 나온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이 일은 실제 실무는 이제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실제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이 국제투자분쟁소에 세부적으로 법률적인 문제나 사례나 관련된 대응이나 이런 건 이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로 있는데 언제 임명됐느냐?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됐습니다. 작년 2월에 임명이 됐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누구였냐? 박성재 장관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무슨 내란 관련된 혐의로 지금 고생 좀 하고 있는 박성재 장관이 임명했던 이분이 사실은 결정적으로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박성재 장관이든 뭐 한동훈 장관이든 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있었던 더군다나 그러니까, 실무를 했던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시작은 한동훈이 했고 예. 마무리는 박성재 법무장관이 거의 중요한 마무리를 다 친 것이다. 네. 그 과정에서 2024년 2월에 임용된 방금 말씀하신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큰 역할을 했다. 네. 오죽하면 이재명의 절친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그 말 많은 법무장관 정성호가 네. 노고가 굉장히 컸다. 아. 정홍식 국장의 노고가 굉장히 컸다.
자, 이런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지. 이거 기사에 보니까 끝에 한 줄 싹 넣었더라고요. 예. 성질 급한 분은 여기까지 안 읽었겠죠. 그러면서 그냥 새 정부의 쾌거다. 이것만 제목으로 보시는데 기사는 좀 끝까지 읽으셔야 되고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게 좀 자신이 없으면 펜앤마이크를 열심히 보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2002년, 2003년에 시작된 론스타 사건, 정부가 개입해서 유한은행 매입하는데 뭐 방해를 했다. 그래서 그 피해가 있으니까 그걸 보존받아야겠다 해서 시작된 투자 분쟁, 이 분쟁 관련된 부분이 결국은 윤석열 정부를 거쳐서 승소하게 되는 상황을 먼저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참 염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 정권 관련자들은 염치가 없습니다. 염치 정도를 갖고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 장면을 좀 살펴봤고요. 자, 중요한 장면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코스피 관련된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는데 코스피가 135.63포인트가 지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3,953 정도의 포인트로 어제 마감을 했습니다. 4,000대의 이 지수가 붕괴가 됐습니다. 7일, 거래일 7일 만에 지금 4,000선이 붕괴된 상황이 왔는데, 자, 이 갑작스러운 상황은 아닙니다만 이 상황 어떻게 평가 해석을 하십니까? 지금 허영크가 얘기한 것도 구문이 됐어요. 지금 예. 현재 오늘 코스피는 드디어 3,875.08, 더 떨어졌어요? 3,900선도 무너졌다. 예. 3거래일 연속 하락이다. 이건 뭐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개미들의 버티기가 이제 한계점에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미들이 다 사서 이거 버텼잖아요. 네네. 동학개미들이. 예. 그런데 이제 한계가 왔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개미들이 사서 버티는 게 대부분 B2예요. 네네. 빚내서 투자한 건데 이 B2는 3일을 못 넘깁니다. 왜냐하면 3일째에는 이 주식을 팔아서 그 대금을 갚아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익이 안 나면 3일째 되는 날에는 하한가로 반대 매매를 당한다. 그래서 더 빨리 무너져요. 지금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하다. 지금 주요 종목을 쭉 보니까 기아차 하나 빼놓고 온통 10%래요. 하필 또 10%색이 민주당세가 아닙니까? 그러네요. 이게 빨간색이어야 좋은데 지금 이거 보면서 오늘 아침부터 지금 속이 시퍼렇게 지금 멍들어가고 있을 것 같고 자, 중요한 건 환율이에요. 1,463원 50전으로 지금 상승을 했어요. 기준 환율이 1,461원에서 또 올랐어요. 자, 주가는 지금 3,900이 무너지는 것 같고 장중이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끝날지 몰라요. 더 떨어질지 제가 볼 때 4,000선 코피 이른바 P4,000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5,000은 뭐 요원한 얘기가 돼가고 있다. 대단히 지금 투자 구조상 좋지 않은 외국인들은 계속 지금 매도 포지션입니다. 네. 기관도 팔아요. 웬만하면 기관들은 이재명 정권 명령 받으니까 뭐 연기금에서도 이걸 안 팔아야 되는데 연기금도 국민연금 등에서 남겨서 나중에 문체가 안 당하려면 이거 잘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팔고 있다. 동학개미만으로 이게 한계가 오는 거다.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대단히 지금 좋지 않은 상황. 여기에 환율이 드디어 1,463원을 넘고 있다. 이거는 매우 안 좋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미국, 먼저 예. 이제 이 코스피 지수를 먼저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환율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는 걸로 하고요. 근데 국내 주식시장 패턴을 보면 한동안 외국인은 순매도 현상이 일어나고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라고 불리는 국내인 뭐 기관 투자 양상도 좀 있습니다만 순매수 현상이 보이는데 즉 외국인과 국내인이 일종의 동조화가 안 되고 탈동조화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외국인들은 차익 실현을 넘어서서 셀코리아를 하고 있다고 봐요. 예.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2.76%포인트 빠지고 있고 SK 하이닉스가 4% 선으로 지금 빠지고 있어요. 이거 대단히 안 좋은 거예요. 반도체 좋다면서요. 뭐 한미 관세 조인트 팩트 시트를 보면 무슨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 잘 됐다. 김용범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잘 되긴 뭐가 잘 돼요. 반도체 관세 숫자가 안 나오잖아요. 예. 그저 아직도 타결이 안 된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 대만이 어떻게 할 줄 알고 그런 애매한 문구로
팩트시트를 타결해 놓고 잘 됐다는 겁니까? 우리 팩트시트는요. 명사와 수사가 없어요. 전부 형용사 부사야. 아주 잘 훌륭한 미사역으로만 도배가 돼 있지 무슨 아니 숫자가 없어. 그런 팩트시트가 무슨 팩트시트입니까? 김영법은 뭐 괜히 자기 딸 얘기하니까 국회 가가지고 화나 벌컥벌컥 내고 말이죠. 이게 안 된 거예요. 협상이. 그러면서 마스가 3대주 이른바 마스가 3대주가 HD 현대중공업 6.14%, 삼성중공업 3.56%, 한화오션 4.77%가 지금 빠지고 있어요. 지금도 빠르게 빠지고 있어요. 아니 이재명이 외국 나가 있는데 이게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으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한미 팩트시트가 잘 됐으면 이런 시장이 이런 반응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예. 아니 시장이 반응을 이렇게 하는데 뭐가 잘 됐다는 건지 무슨 을사늑약을 뭐 보는 것 같다는 그런 선동적인 문구로 이게 될 일인지 여기서 왜 을사늑약이 나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큰일이다. 이 주식의 문제는요 환율과 연동돼 있는데 원래 통상적인 경제 상황에서는 그 환율이 오르면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들에 유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수입 구조가 원자재를 외국에서 비싸게 사서 가공해서 파는 무역 위주이기 때문에 수천 개의 중소기업은 지금 다 죽어나가고 있다고요. 조간신문 오늘 그 1면, 2면, 3면에 도배된 포항은 죽어가고 있다. 기사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러네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지금 포항이 죽고 있어요. 아니 포항제철의 도시 한국 철강산업의 메카가 상가 3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가 공실이고 중앙상가가 낮부터 썰렁하다. 포항이 죽어가고 있다. 여수도 그렇다고 그러죠. 뭐 여수는 이제 석유화학이 원래 안 되는 건데 거기가 또 전남 여수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이재명 정권은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하니까 이걸 살려보려고 하는데 그 중국 저가품 때문에 살릴 수 있는 그 지역이 아니에요. 거기가. 지금 이게 곳곳에서 경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나마 잘 됐다고 하는 코스피가 하필 이재명이 밖에 나가서 원전 외교 하는데 왜 원전을 팝니까? 친환경 태양광 패널을 팔아야지. 브라질에 간 그 환경부 장관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우리나라 탈석탄 동맹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우리나라는요. 28.1%가 에너지를 석탄에 의존하는 나라예요. 세계 5대 석탄 수입국이고 석탄 발전 7대 국가예요. 여기서 갑자기 석탄을 줄이겠다고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이 엇박자가 대통령 따로 환경부 장관 따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도대체 경제를 알고나 이 정책을 운영하는 사람들인가. 정말 큰일이다. 나라를 위해서 큰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주식시장 먼저 살펴봤는데 환율 문제도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이 사실은 더 큰 문제이기도 하죠. 경제적으로 미치는 어떤 부정적 효과는 환율 상승이 더 큰 영향인데, 자 지금 이제 환율을 잠깐 보겠습니다. 어제와 여제보다 약간 오른 걸로 나왔는데 지금 환율이요 정확히 1464.60 그러니까 1464.60이에요. 지금 이 실시간으로 보면 지금 계속 우리 허앵커하고 제가 대담하고 있는 동안에 1원씩 그 5분 간격으로 오르고 있어요. 이거 내가 이대로 두면 이거 금방 1,500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금년 안에. 지금 이제 상황은 1,470원대에 지금 벌써 근접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00원대로 가면 지금도 비명을 지르는 분들이 많은데 뭐 원래 이제 수입업자들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런 환율로 인해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수출을 하는 사람들도 비명을 지른다고 그래요. 아주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그런데 이 달러 강세가 미치는 뭐 영향 부분도 있지만 달러 강세가 왜 이렇게 계속되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두 가지를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내다 팔고 있다. 한국 주식을 파니까 달러로 만들어서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뭐 한 95억 달러밖에 없다는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는 갈수록 줄고 있지.
이게 그 실제로 쓸 수 있는 게 얼마 전에 65억 달러라 그랬는데 더 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자, 그게 우선 가장 크다. 그다음에 외국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여행들 가시잖아요. 네. 다 기축통화로 바꿔서 나가는 거고 달러로 바꿔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는 자꾸 지금 없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게다가 또 20, 30대가 비투를 한다고 그 국내 주식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해외 주식 특히 미국장에 투자하잖아요. 예. 미국장에 투자하면 무슨 돈으로 합니까? 원화로 받아줍니까? 다 달러로 바꿔야 되잖아요. 달러 수요가 자꾸 지금 그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삼각파도를 맞으니 아니 달러 환율이 안 오르는 게 이상하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내년도 경영 계획을 전혀 세우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그냥 한숨만 쉬고 있다. 왜? 1375원을 적정 환율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 1375원이 언제 때 환율입니까? 예. 윤석열 정부 때나 보던 확률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수출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니 6천 개가 넘는 기업들이 내년 경영 계획을 못 세운다? 도대체 무슨 경제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좀 누가 대답 좀 해주세요. 자, 예. 지금 론스타 얘기를 어떤 분이 했는데 우리 김은아님이 론스타 다뤘다고 했는데 앞에서 그 론스타 문제는 다뤘으니까 그거 좀 나중에 당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주식 환율 문제와 함께 지금 물가가 아주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 휘발유 가격이 지금 1,800원대를 지금 돌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휘발유 1818이네요. 마침 1818. 저는 경유를 씁니다만 경유도 저기는 1718이네요. 불과 제가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보통 15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17로 시작을 하네요. 경유가로. 휘발유가 1,800원대 들어서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다른 생필품 가격에 뭐 유통, 유류, 뭐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면 당연히 연달아 상승할 텐데 그럼 민생에 엄청난 타격을 주겠죠. 기름값은 엄청나게 민감하니까요. 근데 지금 이재명 정권은 이런 상황에도 뭐 주식 환율 문제도 있지만 이 물가 특히 휘발유가 엄청 올라가는 게 그냥 눈에 보이는데 무슨 내란 계속 하고 있어요. 특검이니 내란이니 이제 좀 귀가 아프지 않으세요? 네. 그리고 내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판결이 나와 봐야 알죠. 내란이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인이 박성재 전 법무장관 론스타 때 나왔지만 네. 영장이 잇따라 기각됐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법원에서 뭐 검찰이 조작했다고 하는 거를 뭐 12분 뭐 그 주장을 받아들여서 좋다 그러면 법원의 판결을 보자 이렇게 되면 법원 판결 안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법원 판결을 보고서 이게 내란인지 아닌지부터 얘기해도 늦지 않다. 그런데 벌써 영장 기각이 심상치 않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해병대 특검은요 10전 1승 9패예요. 복싱 좋아하는 분들 이 정도 복서면은 이거 뭐라고 해야 됩니까? 퇴출이에요, 퇴출. 그런데 연장을 하고 거기다 국민 혈세 쏟아붓고 그 검사들 잔뜩 불러다가 지금 일을 시키니 마약 민생범죄 수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아니 그런 상황이고 지금 그 말씀드린 대로 경제 얘기로 돌아오자면 아까 재밌는 지적을 하셨네요. 숫자가 참 묘하네요. 1818. 1818. 한국말로 읽어보세요. 욕을 네. 두 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네. 1818이에요. 네. 아니 저거 1718도 좀 하면 좀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818은 그냥 욕을 두 번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뭐 제 입으로 하면은 또 뭐 비속어 썼다고 하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되잖아요. 예. 두 개씩 끊어서. 저는 저런 그 휘발유 가격을 보면서 지금 억장이 무너질 거다. 왜냐하면 지금 겨울이라 이제 겨울 날씨가 왔잖아요. 어제 오늘 지금 엄청 추워요. 차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그렇다면 뭐 따뜻하게 히터 데피기 때문에 또 차량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냉골로 다닐 수는 없고 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꼭 차를 가지고 다니셔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배추 팔고 달걀 팔고 당장 차량 가지고 먹고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층 서민들 아니에요? 그렇게 이재명 정권이 보호하겠다고 외치는 기층 서민들 욕 나오겠죠. 주유소에 딱 차 댔는데 휘발유 I1818
이렇게 하게 생겼잖아요. 예. 1818이 조만간 1919 되겠죠. 예. 아니 이게 왜 그러느냐. 달러를 원화 주고 팔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석유를 석유 달러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우리가 제일 많이 사오는 건 두바이 유안이에요. 다 달러 줘야 돼요. 달러는 없는데 달러 주고 사와야 되는 원자재 값은 폭등 중이다. 자,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그 많은 그 수입 식품들 원료도 다 달러 주고 사와야 돼요. 아니 원화 주고 사오면 문제가 없겠죠. 우리가 무슨 계란에 석유가 들어가? 무슨 무슨 이런 과일에 석유가 들어가? 그거 석유는 안 들어가요. 그러나 그걸 실어오는 물류 비용은 달러란 말이에요. 이게 다 석유 천지라고 우리 주변에. 좀 저런 상황이 계속되는데 뭐가 경제가 도대체 잘 되고 있다는 건지. 이재명 정부가 경제는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건지. 왜 지지율은 그렇게 높게 나오는 건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예. 자, 주식시장과 환율 그리고 물가 이 문제를 좀 짧게 먼저 살펴봤고요. 자, 정신줄을 아예 놓은 한 인물을 좀 보겠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 요즘 무슨 한미 관세 협상 때문에 약간 흥분했나요? 자,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충돌하는 장면이 있었죠.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과 김용범이 이 11호 부동산 관련해서 대출 규제를 둘러싸고 이야기를 하다가 딸 갭 투자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자 이제 김용범이 흥분을 하기 시작했는데 흥분의 막바지까지 어땠는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정책실장님, 지금 따님이 전세 살고 계시죠? 네. 전세금은 누가 모은 겁니까? 딸이 저축을 한 게 있고요. 제가 좀 지금 빌려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일명 이 정부가 얘기하는 갭 투자로 집을 사셨죠? 아닙니다. 갭투도 아닙니다. 의원님 어떻게 이렇게 가족을 그래 막 엮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 자, 딸도요. 정리해 주세요. 자, 정책시장도 그렇고 우리 제 딸도 김은혜. 자, 의원님 다음은 엮었잖아요. 박. 아니 제 딸이 전세 갭투자 한다고 그런 식으로 자, 말씀하셨잖아요. 저 적당히 하세요. 공직자 아버지 둬가지고 평생 눈치 보고 살면서 전세 부족해서 그런 딸에게 자, 무슨 갭투자 정책실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의원님? 정책실장의 의원님이 말씀했잖아요. 우리 딸이 갭투자 정책실장. 들어가 있다고. 제가 갭투자 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면 의원님 정책시장! 세워요. 정책시장!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기 정책시장 화내는 거는 것입니까? 공부합니다. 예, 마지막 장면이 얼마나 이 정책실장이 흥분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 김병기가 나서서 정책실장님에서 님자도 빼고 정책실장 3번에 걸쳐서 외치는 장면인데 저 설전 내용 어떻게 보셨어요? 눈으로 욕을 하죠. 예. 김용범이 김은혜 의원을 향해서 표정을 보면 이를 앙다물고 있어요.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당시에는 딸 얘기를 갑자기 하면서 급발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금을 빌려준 액수가 확인되는 게 3억 원인데 딸이 무슨 그 좋은 직장을 다니는지 몰라도 3억 원을 모으고 일부를 빌려줬다? 거짓말이죠. 딸에게 누가 돈을 빌려줍니까? 빌려준 형식을 취했겠죠. 요새 많이들 하는 거 있어요. 돈을 주고 무슨 서류상으로 차용증을 받는 형식. 다 그렇게들 한다고 했으면 저렇게까지 목소리를 높일 일은 아니고 오죽하면 옆에 있는 그 다선 의원 출신의 바로 옆에 김용범 오른쪽에 있잖아요. 네. 처음에는 양복 오른쪽 단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는 계속 말로 말려요. 잠깐 나오잖아요. 5번 말렸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 화르르 타오른 김용범이 이 손잡는 거니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다음에 팩트가 딱 틀린 게 있어요. 김은혜 의원이 분명히 정책실장님 갭 투자로 집 사셨죠라고 했지. 네. 언제 딸이 전세 엮은 거에 대해서 뭐 엮기를 했습니까? 그냥 물어봤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제 딸이 갭 투자로 샀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좋은 대학 나와서 기재부 관료 생활 오래 했다면서요. 왜 갑자기 말을 그렇게 왜곡을 합니까? 그러면서 저 뒤에 앉아서 지금 전 의원 저 누구죠?
저 표정 보세요. 아, 저 사람 왜 저래 하는 표정 아니에요. 지금 우상호하고 그 사이에 찍힌 예. 김병욱일 겁니다. 아마 저 사람이. 아, 제일 왼쪽에 있는. 그렇죠. 예, 보기, 예. 그 표정이 아니 저 왜 저래? 나도 의원 해봤는데 저 이게 지금 저럴 자리야? 급발진을 하잖아요. 급발진을. 그러니까 같은 편이랄 수 있는 운영위원장 김병기가 실장님이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드디어 눈을 부릅뜨고 정책실장 야 그런 거예요. 야 여기 지금 네가 여기서 화내는 곳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자기 저 편이 봐도.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부동산 대책의 11호 부동산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왜 대출을 그렇게 꼭꼭 다 막아버렸냐. 집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청년들은 대출 규제, 집을 살 대출조차 막혀버리면서 그러면 결국은 뭐 임대주택이나 살라는 얘기냐. 그래서 김 실장 딸도 그러면 임대주택 같은 데 살기를 원하느냐 하면서 이제 집 얘기도 하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갭 투자 나오니까 막 급발진했는데 그러니까 왜 진짜 급발진했다고 지금 보세요? 화이크가 말씀하신 정확히 그 부분이 예. 이 분노 버튼을 누른 거예요. 아, 그래요? 그 왜냐하면 예. 당신 딸을 임대주택에 살고 싶게 하고 싶은 것이냐라고 묻잖아요. 예. 그러니까 알고 예. 김은혜 의원이 노련해요. MBC 기자 출신이고 제 후배인데 기자 시절부터 아주 날카롭기로 유명했습니다. 후배 파요. 예. 그리고 또 부동산 하면 전문가일 수밖에 없는 게 김은혜 의원은 결혼과 함께 서울 강남동에 수백억 원짜리 시아버지로부터 그 학원이 포함되어 있는 알짜 부동산을 물려받아서 예. 그건 뭐 다 법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결혼 잘한 그 덕분이지 뭐 그게 어디 가서 부정하게 모은 돈이 아니잖아요. 부동산은 빠삭한 겁니다. 그러니까 살짝 버튼을 눌러본 거예요. 임대주택에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왜 우리 딸을 임대주택에 살고 싶다고 하느냐면서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11호 부동산 대책을 다 입안한 게 진두지휘한 게 김용범이잖아요. 가뜩이나 그렇죠. 지금 욕을 먹고 있는 반면에 그것도 포인트네요. 그다음에 예. 팩트가 틀렸잖아요. 청년들의 사다리 대출 다 막았잖아요. 그런 것을 김은혜 의원이 딱딱 지적한 건데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니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팩트시트 때도 그랬잖아요. 농산물 시장 하나도 개방 안 했다. 예. 하나도 개방 안 했습니까? 지금 검역 절차 완화를 다 한 것이 드러났잖아요. 검역 절차를 완화하니까 미국산 사과니 각종 농수산물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네. 이게 개방이지. 개방이 무슨 다른 말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팩트 자체가 맞지 않는 어거지 주장을 저기서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딸하고 엮었다고 화를 내요? 그러면서 팩트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저렇게 김병욱 전 의원은 저 사람 왜 저래 하는 표정으로 보고 같은 편인 우상호가 왼손으로 여기 만졌다가 여기 또 손 만졌다가 잡아 당겼다가 5번 말리고 같은 편인 운영위원장 김병기가 야라고만 안 했지 예. 정책실장 그러잖아요. 네. 여기가 당신 화내는 곳이야? 그러니까 짧게 한마디 합니다. 아차 싶었던 거죠. 송구합니다. 뭐가 송구합니까? 송구하다는 목소리가 제일 작아요. 들릴락 말락이에요. 자, 제가 하나 딱 지적해드리죠. 김용범은 전라남도 무안 출신입니다. 왜 여기서 특정 지역을 꺼내느냐. 내년 6월에 전남지사 선거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예. 물어본 사람이 김은혜 의원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울 강남 부동산을 수백억대 갖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이다. 전 경기도지사가 될 뻔했던 의원이다. 상대방이 아주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내가 한번 대차게 붙어야지. 그럼 어디에 유리해집니까? 개딸들이 열광할 거 아니에요. 야, 김은혜한테 잘하셨어요. 우리 실장님 어쩌고. 일부 조간신문이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은 지금 자기가 관세 협상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거 선전하고 있고 또 11호 부동산 대책을 입안해 놓고 지금 사실은 발을 빼야 될 입장이에요. 이제 예. 이제 갈수록 그 부작용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로 간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전남지사 후보, 전남 무안 출신이에요. 그 점을 생각하고 일부러 지른 것이다. 그래서 송구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났고 지금 아마 제가 볼 때 좌파 이 유튜브나 그쪽 그 인터넷 공간에서는 뭐 영웅으로 떠받들려지고 있지 않을까. 그 점을 노린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김용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한미 관세 협상 패트시트에서 제기된 새로운 문제를 좀 짧게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지금 시장 개방 문제가 나왔는데 어제 마침 국회 운영위에서 제의가 됐어요. 유상부무원이 팩스트 내용 중에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문구가 들어왔는데 왜 문구가 포함된 것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식품, 농산물 비관세 장벽 논의하겠다. 이 문구가 팩스트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검역과 관련된 문제다. 비관세 장벽 관련된 절차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 개방 사항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김장 발언은 그 문제는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하십니까? 지금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검역 절차 완화는 김정관 장관이 사실 이번 관세 협상을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홀콜이 다 챙겨보고 그 내용을 다 아는 사람은 김용범이 아니에요. 네. 구윤철도 아니에요. 하워드 러트닉을 30번 가까이 직접 만난 그야말로 러트닉의 문턱이 닳도록 왔다 갔다 한 이 기업인 출신의 통상산업부 장관 김정관이다. 김정관이 인정했어요. 검역 절차 완화는 했다. 자, 검역 절차 완화가 개방인 거죠. 검역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 놓은 것이 비관세 장벽인 겁니다. 그렇죠.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면 그게 곧 시장 개방인 거예요. 그런데 왜 7월 달부터 지금까지 김용범은 이 문제만 나오면 한사코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 전남 무안 출신이에요. 무안이 뭐가 유명합니까? 농산물 아니에요. 무안 양파 유명합니까? 어쨌든 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호남 출신이에요. 네. 그리고 본인이 그 농산물에 집산돼 있는 이 이재명 정권의 그야말로 버팀목 전남지사 나가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정책실장의 모습만 보셔서는 안 된다. 이 사람 정치인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 시장 개방 안 했다고 그렇게 외치는데 유상범 의원이 그냥 물어본 거잖아요. 아니 지금 내용을 팩트시트 나도 영어 알아서 다 해석해 보니까 이거 관세 내리거나 또 쿼터 조정하는 두 가지 조치만 있는 게 아니라 비관세 장벽을 내렸더만 US 데스크 만들어 가지고 요새 뭐 싱가포르 캄보디아의 그 코리아 데스크 하듯이 데스크 만들었어요. 이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는 건 뭐냐? 전담 데스크를 뒀다는 건 미국산 사과라든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지금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검역 절차를 완화하기로. 쌀도 안 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왜 쌀과 소고기만 나오면 목을 거느냐? 전농의 뿌리가 어딥니까? 전남이라고요, 전남. 그렇죠. 그것을 보고 지금 김용범이 말하는 것을 같이 해석을 해야 이게 보이지. 정책실장 김용범 그 모습만 봐서는 이게 그 왜 저렇게까지 그 비관세 장벽이 그 완화 안 했다고 하는 건지를 좀 우리가 짚어봐야 된다. 그 이면을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 그 14일 날 공개된 그 팩트 시트에는 분명히 한국은 식품과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 미국과 협력한다. 이게 이제 세부 사항의 US 데스크 신설이고 사과를 이미 그렇게 물량을 풀었어요. 예. 들어온다고요. 이래 들어오나 저래 들어오나 미국산 농산물이 들어오면 개방인 거지. 이게 개방을 안 했다고 우기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국민들이 그러니까 헷갈린다. 좌측 깜빡이를 넣었으면 왼쪽으로만 가야 되는데 우측 깜빡이 넣고 오른쪽으로도 가니까 어느 장단에 차를 움직여야 되느냐. 그래서 사고가 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자, 이 팩트시트 내용 중에 저기에도 아까 방금 이제 떠 있었는데 농산물 관련해서 한국의 농산물 비관세 장벽 해소 이렇게 떠 있죠. 오른쪽에 하단에 지금 떠 있는 시장 개방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일부 확인되는데도 그걸 부인하는 그 상황까지. 그러니까 거짓말 저렇게 아주 능구렁이처럼 하는 장면입니다. 네, 다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대미 투자금과 관련해서도 조금 논란이 됐어요. 국민의힘 의원 박수민 의원이 이렇게 지적했어요.
한국이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데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금을 왜 더 낮추지 못했냐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김용범이 이런 얘기했어요. 당연히 그런 논리로 줄이려고 했다. 그런데 미국의 주장이 이랬다. 한국과 일본의 대미 흑자 규모가 거의 같다는 기준으로 접근해서 결국은 줄이지 못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과 관련해서 흑자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결국은 줄이지 못한 거다. 뭐 이런 얘기했어요. 그런데 앞서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뭐 관세 협상 굉장히 잘했다. 일본보다 더 나은 그런 5,500억 달러가 아니라 2,000억 달러 이렇게 대비시키는 장면을 봤는데 지금은 미국의 그런 요구를 수용을 했다. 이겨내지 못했다. 이런 식의 발언을 자백한 꼴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 김용범이건 이재명 정권의 이 통상 당국자들이 네. 걸핏하면 일본 얘기를 해요. 네네. 일본이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다. 뭐 일본이 이미 합의를 해놔서 우리는 그렇게 한 거다. 아니 왜 이렇게 일본을 따라갑니까? 일본 하면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게 좌파들인데 아니 일본이 그렇게 따라갈 모범이에요? 일본은 그렇게 해도 우리는 못하겠다고 해야 그게 그 성향에 맞는 거잖아요. 분리하면 일본 기준을 따랐다. 아니 왜 그렇게 또 일본을 잘 따라서 해요? 네, 친일파들인가요? 뭐 그렇게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저 네. 사람들은 후쿠시마 방사능 폐수 그 시위하고 나서도 스시 회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면서 야 역시 스시가 좋아. 와사비 좀 더 줘.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저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머리 따로 행동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꾸 일본 핑계를 대느냐. 아니 우리가 경제 규모가 일본의 2.5배나 일본이 우리보다 많고 2.7배까지 많아요. 예. 경제 규모. 그다음에 외환 달러 보유고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일본이 우리의 3배가 훨씬 넘어요. 우리는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그 순위에서는 거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 재무부 채권, 트레셔리 본드를 세계 1등으로 갖고 있다. 그런 점을 지적해서 어떻게 우리가 일본하고 똑같이 할 수 있냐고 싸웠어야지. 일본이 했다고 넙죽넙죽 받아들이고 나서 일본이 대미 흑자 규모가 한국과 거의 같다는 그 미국 당국자들의 말에 굴복했잖아요. 일본에 무릎 꿇고 살기보다는 서서 죽는 편을 원한다고 운동권에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많이 들어요. 뭐 무릎 꿇고 살기보다는 서서 죽길 원한다. 그놈의 무릎은 왜 이렇게 일본 앞에서는 잘 꿇려지는 겁니까? 좀 앞뒤가 맞는 말을 해라. 학생 운동 때 했던 정신은 다 어디 갔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아까 얘기했지만 운동권과는 무관하되지만 이 전남 무안 출신의 전남지사의 뜻을 잔뜩 두고 있는 김용범이 왜 그렇게 한사코 쌀과 소고기는 단 1도 개방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너무 저는 처음부터 7월 달부터 김용범이 쌀과 쇠고기를 왜 그렇게 소고기를 강조했죠. 계속 반복적으로. 사수했다고 얘기했느냐. 그때는 잘 몰랐는데 최근 들어서 여기저기서 이제 발을 뺄 때가 됐다고 김용범이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금 11호 부동산 대책도 자기가 입안했는데 거의 폭망 수준으로 가고 있고 좀 있으면 이제 다 드러나요. 이미 드러나고 있고 그다음에 한미 관세 팩트시트 잘 됐다고 보기 어려워요. 잘 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면 지금 주식시장 환율이 이렇게 돌아가겠습니까?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어요. 시장을 이긴 정권은 동서고금을 통해 아무도 로마 시대부터 시장을 황제가 이기려다가 다 망했어요. 생각해 보면 본인이 전남지사로 빠져나가려고 하는구나. 전남지사를 만약에 갈 수 있다면 깃발만 꽂으면 될 거 아니에요.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그러면 8년이 보장됩니다. 한 번 정도는 더 할 수 있겠죠? 거기에 벌써 마음이 잿밥에 가 있다. 지금 그러니 저렇게 부동산 문제 가지고 버럭버럭 화나내고 급발진이나 하고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문제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원전 문제인데 한미 당국의 팩트시트에 담긴 이 원자력
원잠 문제에 관련해서 북한에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북한이 밝혔는데 이렇게 밝혔죠. 한국의 핵잠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으로서 이것은 기필코 지역에서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 경쟁을 유발하게 돼 있다 이렇게 했어요. 북한이 이런 내용으로 논평하리라고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논란이 있기 전까지만 상상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치열한 군비 경쟁, 핵 도미노 이건 오히려 북한의 핵무장과 관련해서 비판적 입장에 섰던 분들이 주로 썼던 주로 주장인데 북한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기될 때 이 초기에 정상회담 당시에 공개적으로 이 원잠 문제를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불리는 이걸 추진할 때부터 이렇게 제기하면 굉장히 이거 논란이 될 텐데 이렇게 제기했는데 이게 좀 현실이 됐다고 보시나요? 지금 북한은 중국과 같이 갑니다. 예. 시진핑이 중국 외교부 논평을 통해서 여러 차례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이 제기한 이 원잠, 이제 원잠이라고 하니까 그냥 원잠으로 쓸게요. 네. 원래는 핵추진 잠수함인데 거기에 핵이 들어가는 게 꺼려져서 지금 원잠으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중국을 겨냥하는 그 원양 작전의 일환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아니 핵잠 만들어서 무슨 우리나라 연근에 무슨 군산 앞바다 하나 지키고 뭐 어디 전남 흑산도 앞바다 지키려고 핵잠 원잠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뻔한 건데 중국이 지금 대단히 불쾌해하고 있잖아요. 아니 도대체 미국의 기술을 받아서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해서 띄운다고? 우리가 가면 어딜 가요? 일본 바다 앞으로 가겠습니까? 남쪽으로 무슨 하와이를 가겠어요? 괌을 가겠습니까? 갈 때는 지금 중국 쪽에 있는 우리 서해 쪽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이 발끈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북한은 여기에 발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군비 경쟁, 핵 도미노. 자, 이런 말을 쓰면서 아니 분명히 이 잠수함이 핵무기를 실지 않는 탑재하지 않는 디젤 추진 잠수함이 아닌 핵을 연료로 가는 그런 핵 추진 잠수함일 뿐이잖아요. 추진 잠수함이에요. 그런데 이걸 핵무기로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하는 것은 중국과 코드를 맞춘 그 당연한 반발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정권은 전혀 딴소리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냥 그 물어보면 그 말을 해야지. 그 말은 안 하고 북한과의 관계상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는 뭐 인내하고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서 열심히 가겠다. 이런 게 동문서답인 겁니다. 아니 왜 물어보는 말에 대답을 안 하고 딴 말을 해요. 선생님이 만약 이렇게 답하는 생도 있으면 네. 혼냅니다. 야, 너 물어본 말에 대답을 해야지. 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자,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 정권이 묻지도 따지지도 못할 남북 경협 기금 예산을 작년보다 무려 1,184억 원 증액한 2,214억 원인가를 배정해 놨어요. 이거는 묻지도 따질 수도 없는 그야말로 영수증도 필요 없는 그런 예산이에요. 아니 이걸 2,200억 원 넘게 조성해 놓고 뭘 하려고 하느냐. 북한이 원하는 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발표할 필요도 없고 영수증 추적도 안 받고 네. 누구에게도 공개할 필요가 없는 예산이에요. 자, 이런 대북 정책을 하니 미국이 잔뜩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니 중국말 듣고 북한이 말한 데 대해서는 반박도 하지 않으면서 남북 경협기금은 2,200억 원이나 작년에 거의 2배 수준으로 늘려서 묻지마 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의심을 안 할래야 미국의 그 보수 진영과 트럼프 행정부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 무슨 한국에서 건조를 하게 해주고 한국의 편의를 봐줄 리가 있습니까? 미국은 핵잠 이 원잠을 영국 이외의 국가에서 건조를 허락한 적이 없어요. 영국만 허락을 했어요. 호주는 2040년까지 넉 대를 완제품으로 사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미국 의회의 문턱을 넘는 데만 3년이 걸렸어요. 한국이 이 원잠을 아무 문제 없이 건조를 한다 해도 2035년에 가서야 될락말락해요. 2035년에
안규백이 국방장관이겠습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뒤집어질지 몰라요. 그런 원잠을 가지고 마치 지금 관세안보시트에서 된 게 거의 없다 보니까 이 원잠 업적을 지금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요. 그렇죠. 실체가 없다. 아니 필리조선소에서 만들지 않고 한국조선소에서 만든다고 국가안보실장 위성락이 그랬는데 미국 측 팩트시트에는요. 장소, 플레이스, 그다음 그 건조 주체, 오퍼레이션, 운영 주체 어느 것도 명시돼 있지 않다. 그런 팩트시트가 어디 있어요? 네. 자, 원전 문제까지 해서 팩트시트에 담겨 있는 주요 핵심 쟁점이 새롭게 부각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봤고요. 마지막으로 문재인 문제를 짧게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문재인이 유튜버로 데뷔를 했네요.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유튜버로 데뷔를 했다. 그리고 그 첫 영상을 지금 올렸어요. 제가 탁현민을 오프닝에서 좀 다뤘는데 탁현민하고 같이 저걸 제작을 했는데 이거 제작하는 실제 담당은 김어준이 운영하는 겸손방송국이 담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어준의 손길이 미친 것인데 야, 문재인이 왜 나서냐, 잊혀지고 싶다고 했던 문재인이 왜 나서냐, 이 문제가 나서기도 하는데 그 전에 이 영상이 뜬 후에 엄청난 비난 댓글이 지금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의 커뮤니티, 뭐 이재명은 합니다, 재명인의 마을, 뭐 이런 데 쇄도하고 있다는데 민주당 강성 지지층 내에서 또 상당한 비난 댓글 쏟아지는데 어떻게 이 상황을 보세요? 자, 일단은 그 앞서 호주 원잠은 어디서 만드나 이런 댓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완제품으로 사간다는 뜻은 미국에는 핵잠을 만드는 전략 그 조선소가 3군데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호주 그가 뭐 사면이 바다인 섬이 아닌 섬대륙이잖아요. 거기서 만들지 않습니다. 호주 원잠도 전부 미국에서 만들어서 완제품을 넘기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원전 건조를 해줄 것이라는 기대는 저는 제가 볼 때는 접는 게 맞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자, 문재인 얘기를 좀 하자면 다분히 의도된 유튜버 출연이에요. 유튜버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문재인이 무슨 유튜버에서 돈 벌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시기가 묘하잖아요. 이재명이 순방외교 하러 나간 날 띄웠어요. 나가는 도중에. 네. 그래서 친명들이 지금 펄펄 뛰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이재명이 현 대통령이 나가서 그 나라 위한 외교 좀 한다는데 전직 대통령이 왜 이 시기에 유튜브를 시작하느냐? 네. 그것도 김어준의 그 계열사 채널에 도움을 받았다. 이게 이제 영어 자막에 나오잖아요. Produced by 김어준인 거야. 저 제목이. 그리고 대담자가 누굽니까? 탁현민. 그리고 시집을 소재로 했다지만 처음에 그럼 시집부터 시작하지 처음부터 이재명 정권에 대한 비판부터 하겠어요? 시작만 저렇게 한 것이다. 시점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서 지금 친명 이 열혈 지지자들 뭐 개딸도 있겠죠? 네. 뭐라고 그러느냐? 문재인 탈당해라. 그래서 저는 탈당 안 했나?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런 댓글이 굉장히 많고 잊혀지겠다고 했으니까 제발 잊혀져라. 꺼져라. 자, 이런 소리가 막 난무해요. 자, 그렇다면 왜 그러느냐? 이제 정청래는 2년 임기에 내년 8월에 치러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의 그 대표 연임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내년 지방선거를 통과하고 그 2년짜리 임기에 진짜 대표를 하게 되면 저는 만약에 내년 8월에 전당대회에서 정청래가 또 대표가 되잖아요. 그 순간 이재명 정권은 레임덕이 바로 옵니다. 왜? 지금은 이재명이 대통령이고 총선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미칠 것 같지만 다음 총선에 대해서 만약에 정청래가 대표가 되면요. 정청래가 그때부터 대통령 못지않은 권력을 주게 돼요. 왜?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김민석이 서울시장 나갈 듯이 오세훈 시장을 3연타로 공격을 하고 뭐 또 갑자기 광화문 광장에 세워지는
여러 가지 그 6.25 관련 조형물을 무슨 받들어 총하는 공간 그런 조형물이 왜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 그 공간에 들어오느냐고 공격을 또 하잖아요. 전부 오세훈 때리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본인은 서울시장에 나갈 것처럼 하면서도 사실 주변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본인도 서울시장보다는 차기 당대표를 바라본다고 하고 있어요. 그 말은 김민석은 지금 이재명이 생각할 때 정청래를 갈아치우기 위한 중요한 카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청래도 반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반격이 기존의 김어준과의 연합전선만으로는 힘에 붙인다고 보는 거죠. 누가 필요하느냐? 문재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뒷방에 어찌 보면 있으면서 책이나 팔았던 문재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 목소리를 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의 정치를 좀 하고 싶다. 친문계가 줄잡아 50명은 넘어요. 숨을 죽이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어차피 이 보름달이 되어서 더 이상은 그 차오를 일은 없고 이제 이울 일밖에 없잖아요. 권력은 그런 거예요. 이재명 권력은 1%씩이나마 지금쯤 기울고 있다. 그러면 떠오르는 세력과 함께 해야 된다고 보는 문재인의 입장에서는 이쯤에서 김어준의 도움을 받고 김어준과 함께 있는 정청래와 손을 잡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대단히 기분이 나쁘고 정치적으로 불쾌할 수밖에 없으니까 친명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1부의 론스타 문제부터 시작해서 경제, 주식, 시장, 환율 문제 그리고 팩트시트 문제, 문재인의 유튜버 등장까지 좀 짧게 살펴봤습니다. 1부 박상규 시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자, 1부 시작하겠습니다. 송국건 정치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좀 패스트트랙 사건이 어제 중요한 결론이 나서 그 문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결과는 나왔지만 단순하진 않습니다. 그 의미가 상당할 걸로 보이고 정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결과냐에 따라서 상당할 텐데 그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패스트트랙 이 신속 처리안건 관련해서 2019년에 충돌했던 사건이 있었죠. 당시에 이제 공수처 관련된 신설 법안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한 패스트트랙에 충돌이 벌어졌는데 당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뭐 현직 의원들 그리고 보좌관들 약 26명이 기소가 돼서 어제 결과가 약 6년 조금 넘었나요? 결과가 나왔는데 전원 일단 유죄가 나왔지만 벌금형의 벌금형 선고가 나왔습니다. 벌금형에 그쳤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일단 이번 판결의 의미 어떤 차원에서 일단 해석하십니까? 일단 뭐 실정법 위반이라는 것은 법원이 인정을 했죠. 예. 그래서 저 전원 26명 전원이 유죄인데 그 검거 이상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저는 또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뭐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을 했지만 정치적 동기가 있었다. 그래서 어떤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한 그런 그 야당 입장에서는 그때 어쨌든 자유한국당 시절이죠. 자유한국당 시절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서 저는 이제 그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 26명 중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지금 6명이에요. 예. 6명인데 그중에 구형에서 5명이 의원직 박탈형을 받았어요. 그 의원직 박탈형을 받았는데 이번에 전부 다 의원직 박탈형을 일단 1심에서 면한 거죠. 면하게 됐으면은 이것은 만약에 그 구형대로 이 의원직 박탈형이 5명에게 1심이지만 일단 내려졌으면은 상당한 뭐 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곤란한 점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첫 번째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107명인데 5명이 나가면 102명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개헌 저지선이 그냥 무너지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의원직 박탈형이 나왔으면은 민주당에서 폭력 정당 이런 또 프레임을 씌울 거예요. 폭력 정당 지금도 그렇게 뭐 씌우고 있지 않습니까? 더 심하게 씌울 텐데 그러면은 그동안 위헌 정당 이렇게 하다가 이제 폭력 정당 해서 해산돼야 된다. 뭐 이런 말까지 이제 그런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죠. 민주당에서는. 그렇지만 어쨌든 뭐 유죄는 그 선고 받았지만은 의원직 박탈형은 면함으로 인해서
좀 그런 부분은 좀 벗어날 수 있다. 하나 설명을 드릴 것은 예. 그 국회의원직의 박탈되는 판결에서 박탈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예. 하나는 이게 이번에 좀 의아해 하실 것 같아서 벌금 400만 원인데 왜 박탈 안 되느냐. 하나는 일반 형사 사건, 일반 형사 사건이면은 가령 이번에 적용이 된 뭐 그 특수공무집행방해 이런 거는 금고형 이상이 나와야지 의원직이 박탈됩니다. 그렇죠. 근데 예. 이번에 금고형이 없었어요. 네네네. 또 하나는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은 박탈이 돼요. 가령 이재명 같은 경우에 100만 원 이상 선거법 나오면은 지금 박탈이 돼서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죠. 선거법. 그런데 국회법,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원이 국회 선진화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벌금 500만 원 이상을 받아야지. 기준점이 다 다르군요. 다 벌금 달라요. 100만 원 선거법, 네. 국회법은 500만 500만 원. 그리고 그 형사 일반 사건의 형사 경우에는 금고 이상. 금고 이상. 예. 예. 그래서 이게 오늘 그 나경원 송원석 의원은 400만 원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의원직 박탈은 면했다. 그 뭐 일반적으로 판사들이 보면은 선거법 위반도 벌금 한 80만 원 아니면 예. 90만 원 이렇게 해서 그 의원직을 박탈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100만 원 밑으로 이렇게 선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500만 원 밑으로 선고를 했고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을 받았지만은 금고형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나경원 의원이 2,400만 원 받았는데 그 벌금형 2,400만 원을 뜯어보니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2천만 원이고 국회법 위반 혐의는 400만 원. 그러니까 500만 원, 벌금 500만 원 이하여서 이게 의원직 상실은 면했다. 그게 벌금 2,400만 원. 이거 국회법 혹시 위반돼서 의원직 날아가지 않았느냐?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벌금형 2,400만 원 중에는 2천만 원과 400만 원이 나눠져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확인을 해 주는군요. 근데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이 재판부가 상당히 고심을 한 걸로는 보입니다. 일종의 좀 우리가 해석을 하면 그래 절차상 여러 가지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의결에 관한 국회의 의결을 막는 것은 위법하다. 이렇게 보면서도 뭔가 정치적 명분이나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싸운 부분에 관해서는 좀 인정한 걸로는 보입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해석이 됩니까? 일단 위법이었다고 하면서 예. 유죄를 하면서 양형 부분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양형 부분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때 민주당하고 정의당 정당 네 곳이 같이 했죠. 예. 거기에 대해서 부당성이 있다는 것을 공론화하는 과정이었다. 공론화하는 과정이었고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작용을 했다. 정치적 동기가 작용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위법이긴 하지만은 그 불가피성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때 당시 야당으로서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건 발생 이래 여러 번 총선하고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이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판단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은 측면도 있다는 거죠. 이 사건으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양형 이유를 밝혔는데 저는 이 법원의 선고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의 제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 그래요? 하면은 예. 지금 이게 4년 기소된 지 5년 돼서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사건이 일어난 거는 5년 몇 개월이 됐고 기소된 게 4년 몇 개월이 돼서 일어났는데 그러면은 이것을 신속히 판단을 해줬어야지. 오히려 유권자가 예.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판단을 할 거예요. 왜 그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패스트트랙에 묶은 것이 공수처 설치법하고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잖아요. 이것은 그 공수처는 그때 문재인 정권에서 원했던 거고 어떤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서 검찰이 문재인 정권을 막 수사를 하고 하니까는 그래서 공수처를 권력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원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패스트트랙에 하려면 여석이 5분의 3이 돼야 되거든요. 네. 5분의 3이 안 되니까 정의당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정의당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은 그 당선들 소수 정당이 여석을 많이 가져갈 수 있어.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해서 결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지고 나중에 악용을 해서 위성정당을 만들어버렸죠. 비례대표요. 네. 그러니까 정의당은 오히려 쏘은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탄생한 그 공수처가 지금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지금 그 5년 동안
776억 원의 예산을 쓰고 25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더 있는데 이 기소 6건 하고 구속 2건 했어요. 예. 700억 이상의 국고를 쓰면서 그런 공수처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저런 행위를 한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이걸 빨리 선고를 해줘야지 이게 선거 때 이슈가 될 거 아닙니까? 공수처가 어떻게 됐고 그리고 또 그 위성정당 같은 게 탄생을 하게 된 그것들이 유권자들이 좀 판단을 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미리 선고를 내려서 그 다음에 유권자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도록 해야지 지금 그 유권자들이 판단을 하고 나서 그것을 그 양형에 적용하는 것은 저는 거꾸로 됐다고 봅니다. 아, 예. 자, 그 부분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이게 기소 상태, 기소 이후에 재판이 늘어지면서 오히려 국민적인 평가를 정치적 심판을 좀 빨리 받게 했어야 됐다.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지금 이 민주당 관련자들도 선고가 예정돼 있죠. 10명이죠. 박범계도 있고 박조민도 있고 10명인데 28일 날 구형이 나옵니다. 결심 공판이 나오니까 구형이 나오면은 한 2달 안에 또 1심 선고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제 거기는 또 어떤 그 처벌이 내려질지 그것도 지켜보고 그런데 이게 지금 검찰이 항소를 하느냐 마느냐 이 논란이 다시 생겼잖아요. 네. 그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대해서 항소를 안 했는데 이것은 할 것이냐 이런데 이게 시점이 좀 묘한 게 있어요. 그 20일에 이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에 일주일 이내에 항소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검찰이 이 국민의힘 그 소속 의원이나 당직자들에 대한 항소 결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민주당에 대한 구형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검찰이 이 항소를 할지 말지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구형을 얼마나 선고를 할지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오마이뉴스에서 이걸 어떻게 보도했는지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사실은 이제 오마이뉴스만 찾은 게 아니라 좌파 매체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과 기사 타이틀로 긁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 뭐 다른 부분보다는 이제 오마이뉴스가 눈에 띄게 제목을 잡았어요. 그거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나경원 빠루 유죄 벌금 총 2,300만 원. 자, 나경원이 벌금을 2,400만 원 받은 건 맞죠? 의원직도 지킨 건 맞습니다. 그건 뭐 거기까지는 다 인정. 그런데 자, 빠루 유죄라고 했습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간에 붙인 일종의 별칭을 공격적 별칭이 있죠. 좀 누명을 씌워서 붙인 이름이 빠루인데 아니 빠루 관련된 부분이 유죄로 확정된 게 있습니까? 오마이뉴스 저 기사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빠루는 이번에 저기 뭐 그 선거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안 미쳤고 오히려 빠루가 영향을 미치면은 민주당 쪽에 미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자 일단 저 오마이뉴스 기사부터 말씀드리면은 저기 빠루 유죄 그랬는데 빠루는 형량 같은데 아무 상관도 없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전형적인 왜곡이고 선동인데 이 오마이뉴스가 이제 결정이 저렇게 나오고 나서 빠루 유죄 이렇게 붙였는데 제가 예고 기사를 보니까 예고 기사에도 오마이뉴스가 이렇게 났어요. 6년여 걸친 나경원 빠루 선고. 아, 그랬어요? 빠루 예고 선고. 기사에서도 빠루 선고한다. 빠루 선고해서 이제 빠루 유죄. 그전에 빠루 선고. 그래서 결과 따라서 국민의힘 운명이 달라진다. 뭐 이런 식으로 예고 기사를 했고 오늘 그러니까 이제 그 좌파 매체에서 이렇게 하니까 오늘 조국이 뭐라고 했냐면은 조국이 또 그 해서 그 국회에서 빠루를 또 들었는데 이원직을 유지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 초점을 빠루로 빠루로 맞췄어요. 그러니까 오마이뉴스가 저런 식으로 좌파 매체가 저런 식으로 하니까는 아, 그렇군요. 조국이 이제 빠루를 국회에서 들었는데 이게 이원적 유지가 말이 되느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빠루를 든 거는 이게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제가 그때 당시 뭐 취재를 해서 내용을 잘 아는데 그때 이 그 패스트 트랙을 국회 이안가에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사당이 접수를 시키려고 했어요. 이안가가 국회 7층에 있습니다. 거기다 접수를 시켜야지 그때부터 이제 뭐 순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처리 순서가. 그렇겠죠. 그런데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기 반대를 해서 이안가를 점거를 했습니다. 이안가를 점거해서 안에 있으니까는 그때 당시 국회의장이 문희상이에요. 민주당 출신 문희상 의장이
경호권을 발동을 해요. 그러니까 국회 경위들이 이제 갑니다. 방호원들이 가서 그러면 그 이양가 안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고 문을 걸어 잠갔으니까 문을 따야 되잖아요. 예. 문을 따야 되니까는 그 중에 민주당 쪽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가져와 이렇게 한 거예요. 방호원들한테. 네네. 바로 가져와 하니까는 방호원이 그 바로가 어디 있겠어요. 국민의힘에 뭐 무슨 바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새 지렛대 같은 거잖아요. 예. 그걸 가지고 그래서 바로를 가져와서 문을 따르고 그 빠르고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정리가 되고 나서 나경원 의원이 그 빠르를 뺐었죠. 이것은 하나의 증거물이다. 이게 그 문을 따르고 강제로 따르고 하는. 그런데 그게 사진이 찍힌 거예요. 그렇지. 들고 있는 걸. 예, 뺏어서 들고 있는 게 사진이 찍힌 겁니다. 예. 그러면 그럼 이 빠루를 사람 때리려고 가지고 온 게 아니잖아요. 국민의힘 어디서 빠루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방어원들이 빠루를 가져왔는데 그거를 마치 나경원 의원이 이 빠루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려고 가지고 온 것처럼 이렇게 그 왜곡이 된 건데 그걸 지금 다시 저렇게 뭐 빠루 유죄 뭐 빠루 선고 그리고 뭐 빠루를 들었는데 어떻게 의원직을 유죄하냐 이런 왜곡 선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 명백한 오보입니다. 오보 의도적인 사실은 저 보도죠. 아마 나경원 의원실에서도 저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정 보도와 사과를 요구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찾아서 왜냐하면 저들이 오늘 그 빠르를 쟁점으로 생각할 거다 이렇게 딱 제가 생각한 건 아니고 좌파들은 어떻게 보도할까 하고 그걸 추적하다가 저 오마이뉴스 저 보도를 어제 찾아본 거예요. 그런데 마침 저 빠루를 사용해서 유죄 선고했는데 오늘 또 조국이나 다른 사람들이 저 빠루를 쟁점한다니까 참 우습기도 하네요. 사실관계를 또 우리 송욱건 평론가께서 자세히 또 취재를 한 과거 경험을 또 자세히 좀 정리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양가 안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들어가 있었고 예. 밖에 민주당이 있었으면은 빠르를 이양가 안에서 이거 딸 필요는 없잖아요. 네. 이양가 안에서 문 돌리면 그냥 문 열리는데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빠르가 필요했던 거죠. 그렇죠. 네. 예. 자, 그 상황까지 확인을 해드렸고요.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정책실장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행적들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자, 어제도 좀 이야기를 그제도 계속 다뤘는데, 새로운 또 사실관계가 좀 나와서 그걸 먼저 소개하고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사진을 보면 제일 지금 제가 보기에 오른쪽에 김용범이 있고요. 제일 왼쪽에 김영록 전남시장, 그 옆에 강기정 광주시장, 그리고 김용범 옆에 무안군수, 이렇게 김산이네요. 김산 무안군수 4명의 사진이 있어요. 왜 김용범이 전남지사와 광주시장과 무안군수를 만났을까요? 광주 민간 군 통합 이전 관련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저것도 김용범이 소집을 했다고 그래요. 회의하자 소집을 했다고 그럽니다. 왜 정책실장이 하는지 상당히 저는 의문입니다. 민군 이 통합 이전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국방부와 행안부의 관련 소관의 업무가인데 왜 정책실장이 나서냐. 최근에는 김어준 유튜브 출연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 김용범, 저 사람 전남지사 출마한다는데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고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랐는데, 자, 이 광주 무안 이 건을 지금 김용범이 주도해야 가는 건가요? 저 사진, 저 현안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게 스토리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어요? 예, 김용범이 지금 정책실장이잖아요. 예. 정책실장인데 저번에 이재명이 뭐 지방에 무슨 타운홀 미팅 한다고 하면서 예. 제일 처음에 강조를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어떤 국제회의 참석도 안 하고 나토 참석도 안 하고 강조로 가서 타운홀 미팅을 했어요. 그때 호남에 선물을 주는 거죠. 뭐냐면 무안공항 이전에 대해서 강주공항을 무안 이전에 대해서 어떤 막단 예산도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법적으로도 걸림돌이 있고 하니까 TF를 만들어서 해결해 주겠다. 그거 하면서 그때 강기정 이렇게 전남지사 무안군수 다 만나서 그런 약속을 해줬어요. 그 TF를 만들면서 그 공항 이전 TF에
이 대통령실까지 다 끼워 넣습니다. 대통령실 기재부 해서 뭐 전 부처가 해서 그 공항 이전을 해주겠다 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약속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김용범이 그것을 주도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용범 고향이 무안입니다. 그렇죠. 무안이고 그리고 지금 본인이 아마 이제 전남지사에 도전할 그 뜻이 있으니까 며칠 전에 김원혜 의원하고 국회에서 세게 부딪혔잖아요. 그리고 뭐 옆에서 뭐 말리는데도 막 고함을 치고 하는 그 모습이 결국은 제가 그때도 보면서 아 이건 개딸보라고 하는 거구나. 개딸보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어떤 전남도지사 후보가 되려면은 개딸들 그 권리당원의 입김이 절대적이거든요. 그래서 전남지사에 욕심을 두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도 했는데 지금 이 최대 현안이죠. 그 강주 전남의 최대 현안을 본인이 정책실장에 있는 상황에서 정책실장이면은 뭐 어쨌든 뭐 유관 부서이기는 하니까는 TF를 만들어 놨으니까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올인을 하는 그 모습을 보였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이재명이 우리나라에 없는 상황이에요. 한국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네요. 정책실장이 저기 가서 아마 이제 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겠죠. 적극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 일종의 뭐 자리를 사유화하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자, 이 장면은 사실은 이제 행안부 국장이나 아니면 뭐 장차관급, 뭐 장관이 나서기 그러면 차관이라든가 실장급 정도가 주재를 해서 관련 실무 협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국방부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국방부의 차관급, 실장급이 나서서 현안을 조정해도 되는 일을 왜 김용범이가 나섰을까? 본인이 그렇게 할 일이 없나요? 지금 한 지역의 문제, 뭐 지역 자체로는 중요한 현안이겠지만 국가적인 현안이 저런 정도까지 김용범이가 할 정도로 다른 현안이 없나요? 무수하게 많은데 지금 무통산부터. 아니 하려면 무안공항 문제나 제대로 좀 진상조사를 하든지 피해자 유족들이 지금 계속 제대로 진상조사가 안 됐다고 지금 탄원 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무안공항 문제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좀 껄끄러운 문제니까는 예. 아무래도 그게 더 많은 논란이 생길 수 있고 뭐 그러니까 좀 위험한 문제는 이제 건들지 않는 거죠. 건들지 않고 저 공항 이전은 어쨌든 생색이 나니까 거기 오래를 하는데 이런 거 말고도 지금 강주나 이런 쪽에는 현안이 굉장히 많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국민 편의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강주고 어떤 뭐 대형 쇼핑몰이나 복합 쇼핑몰 같은 거 예. 이런 다른 현안들이 정말 그 챙겨 본인이 정말 애향심이 있다면은 그런 걸 챙기는데 앞장을 서야 되는 거죠. 앞장을 서야 되고 저희가 공항은 어차피 이전을 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 좀 관련 부처에서 이제 실무선에서 저희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 없는 상황에서 저렇게 가서 뭐 파이팅을 외치는 것은 본인을 사유화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자, 김용범의 발언 문제는 그래도 좀 나왔으니까 짚고 가야 되겠죠. 가장 큰 문제는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서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발언을 했던 부분이 아마 제일 큰 파장을 일으킬 겁니다. 지금 잠잠한 파도가 있는 것 같지만 엄청난 경랑이 일어나고 사실인데 김용범 실장 이야기한 트럼프가 조선소 상황, 필리 조선소 관련된 뭐 조선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 뭘 모르는 사람으로 쳤어요. 그리고 미 상무부가 이 관세 협상 초안 보내왔는데 7월 30일 그 관세 협상 구두 합의 이후에 그 MOU 즉 양해각서 초안을 보내온 걸 가지고 이번에 을사늑약이라고 평가를 했었어요. 자, 미국이 이걸 다 듣고 있는데 이 김용범이 공개적으로 이런 발언을 하는 장면 어떤 차원에서 일단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일단 이 말을 한 게 김어준 프로에 나가서 했다는 게 엄밀히 해봐야 되고 예. 이것도 또 이재명 없을 때 김어준 프로에 나가서 예. 이재명 없을 때 정청래는 또 김어준 프로에 나가서 뭐 딴지일보가 민심의 척도다 이런 이상한 말도 하고 하는데 이재명이 없으니까 갑자기 김어준 쪽으로 전부 다 가는 뭐 이런 모습도 보였는데 어쨌든 이게 상당히 부적절한 것이 이 김용범은 뻔질나게 지금 미국 가서 자기가 뭐 러터닉을 만났다고 하고 벤센터 만났다고 하고 미국을 뭐 밥 먹듯이 들락거렸지 않습니까? 협상이 안 되니까 네.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가까스로 이제 뭐 시간을 한 열흘 넘게
그 팩트 시트라는 거를 이제 그 발표를 했는데 이게 미완성된 게 굉장히 많아요. 팩트 시트에. 네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봅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그 건조를 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저 팩트 시트 안에는 미국에 사는지 한국에 사는지 그게 없어요. 없는데 트럼프는 분명히 그거 핵추진 잠수함은 미국 그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할 거다. 이렇게 그 미국 언론에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말을 바꾼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미국 뭐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한다는 거는 한 번도 검토가 안 됐다. 그래서 당연히 한국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거 양쪽에 그 지금 서로 언제 이거 불거질지 모르는 사안이에요. 그 사안을 가지고 이 김용범이 그 협상 실무자 어떻게 보면 실무자인데 탑다운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실무자인데 실무자가 트럼프는 뭘 몰라서 그래 이래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팩트 시트 거기에 대해서 이 MOU를 요구를 해왔는데 그때 이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 대목이라고 봅니다. 7월 31일에 한미 간세 협상 타결 이틀 후에 미국이 MOU 초안을 보냈는데 그걸 보니까 얼산 녹약은 저리 가라 할 수준이다. 너무 일방적이라는 거죠. 우리 외교권을 빼앗긴 문제 그것에다 저거 비유를 한 것도 부적절하지만은 그거를 어떻게 얼산 녹약에 비유를 합니까? 그걸 일본하고 그 미국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다른데 우리가 그런데 거기다가 아니 그렇다면 그때 얼산 녹약 같은 것의 MOU 초안을 받았으면은 그때 국민에게 공개를 하고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 양해를 설명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을 했어야지 그 시점에 딱 그 용산에서 나왔던 말이 바로 그 시점에 나왔어요. 합의가 너무 잘 돼서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다. 이 말이 그 시점에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니 그렇게 합의가 잘 된다고 국민들에게는 이야기를 해놓고 실제로는 그런 일방적인 그 요구가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국민을 속인 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런 부분을 또 얼산 녹약에 이렇게 녹약이 이렇게 비교를 하고 비유를 하고 또 뭐 트럼프는 뭘 잘 몰라. 이렇게 한 것들이 지금 미국 대사관에서 이거 다 그 체크 안 하겠습니까? 실무 협상 담당자인데 어떻게 보면 실무 책임자죠. 용산 소속이니까 실무 책임자가 저렇게 해서 트럼프를 일종의 뒷담화를 한 거잖아요. 뒷담화를 하고 또 이 미국을 뭐 일본이 강제로 한국을 점령한 그것과 비교를 했기 때문에 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협상을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예. 많이 남아 있는데 그게 이제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말을 토해낸 거죠. 예. 지금 한국미 혁구 당국이 지금 협상할 내용 안보 분야는 굉장히 여러 부분이 많이 있죠. 사실은 지금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이야기도 주셨지만 뭐 한미 관련된 뭐 주한미군 분담비부터 동맹 현대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죠. 그런데 관세 협상 관련된 이 팩트시트에 담긴 내용도 후속 이행 계획에 관한 협의 사항이 많이 필요하죠. 대미 투자 세부 계획도 논의를 해야 되고 식품 및 농산물 분야의 비관세 완화 관한 부분도 지금 떠 있죠. 한국의 농산물 비관세 장벽 해소 문제도 해야 되고 디지털 서비스나 플랫폼 규제 문제도 다뤄야 되고 그간 논의되지 않았던 품목별 관세 뭐 자동차 관세 이런 문제는 해결됐지만 향후에 철강, 알루미늄 지금 50%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아주 민감한 이 무역 관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책실장이라는 자가 그것도 동맹국 최고 지도자를 향해서 저런 이야기를 한다. 여기에다가 러트닉 장관을 향해서 당신은 을사늑약에 그런 준하는 그런 문서를 우리한테 보내왔어. 그러면 상대국에서 김용범은 상당히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협상 파트너로 생각할지 이제 원래는 자신이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파트너잖아요. 김정부 그렇죠. 네. 이 김용범이 끼어가지고 중간에 막 한 3차례 정도 러트닉을 만난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다음에 이 김용범을 만나줄지 그게 의심스러운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 비공식적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도 있겠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예. 지금 저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요. 가령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철강이 50% 관세인데 네네. EU도 50% 관세를 그대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포항이 그 난립니다. 철강 도시 포항이 난리고 며칠 전에 뭐 조선일보에서 특집으로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네. 1, 2, 3면 다 해서 포항이 지금 죽어간다는 거 나오는데 그 상황에서 이번에 한미 협상에서 철강은 빠져버렸어요. 예. 완전 철강은 아예 그냥 제껴놓고
놓은 상황에서 그래서 그 이강덕 포항시장이 백악관 앞에 가서 직접 이 피켓 시위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도 그 조선일보 인터뷰하면서 이강덕 시장이 이거 정부가 도대체 신경을 안 쓰니까 우리가 지금 트럼프한테 로비를 해야 되나 싶다. 아니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강력도 아니고 기초자치단체 인구 한 5, 60만 되는 그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트럼프한테 로비를 합니까? 정부가 할 일을 안 하니까 이제 그런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저 자동차 관세 이거 언제 적용할 건지도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예. 소급 적용을 하는 건지 예. 그 소급하면 언제부터 하는 건지 안 돼 있어요. 만약에 소급을 안 하면은 저게 그 일본에 비해서 계속 25% 관세를 계속 물어왔기 때문에 이 수조 원의 그 손해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현대자동차는 이런 데서. 그래서 그것을 소급을 그 해서 좀 어느 정도라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생각은 안 하고 지금 그 뒷담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좌파 그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뒷담화를 하고 있고 하니까는 과연 이 본인이 지금 목적하는 바가 뭔지 그런 부분에 의구심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예. 자, 다른 장면으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은혜하고 김용범 요 아마 관련된 영상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영상은 뭐 다시 리플레이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 김용범의 한번 사진을 보십시오. 옆에 우상호가 앉아 있는데 지금 김은혜 물론 이제 의원하고 대비시켜서 있는데 원래는 우상호가 옆에 앉아 있었죠. 우상호가 막 5차례 제지를 하는데도 막 저 입을 저렇게 벌리면서 하는 김용범. 저게 지금 부동산 관련된 11호 대책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정부는 임대주택이나 하려고 하느냐 민간에 제대로 된 무슨 주택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당신 딸도 임대주택에 살려고 하겠느냐 집은 어떻게 마련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 그랬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용범 관련해서 저런 반응에 대해서 권력에 잔뜩 취한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 자기 딸은 애지중지하면서 국민은 애물단지로 하느냐 단순 돌발 행동이 아니라 굉장한 위협의 징후다 뭐 이런 여러 평가가 이 김용범의 행동 이후에 나오고 있는데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십니까? 일단 저 김원혜 의원이 질문을 하면서 딸 이야기를 한 거는 예. 다른 사례로 든 거예요. 왜 청년들 그러니까 정책 위반자잖아요. 저 왜 청년들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느냐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김용범의 딸도 그 뭐 전세를 하는데 1억 이상을 뭐 아버지가 보태줬다. 네네. 이런 말이 있으니까는 그러면 이제 당신이 뭐 갭 투자를 뭐 안 했다고 하더라도 당신 딸 같으면은 가령 이렇게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게 그 어떻게 뭐 그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하나의 말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당신 딸도 그 딸이 있는데 그 주거 사다리가 필요한 딸이 있는데 그걸 걷어차면은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김용범 저 표정 보시면은 여기에 대해서 왜 딸을 건드느냐 하고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처음에는 좀 뭐가 좀 뒤가 뭐 캥기는 게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너무 과한 반응을 보였는데 이게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권력에 취해서 국회를 우습게 하는 거죠. 국회를 우습게 하니까는 그 민주당 김병기 그 위원장조차 지금 만류를 하고 막 그 큰 소리를 치고 했잖아요. 국회 전체를 이제 모독을 하는 그 상황이 됐으니까는 이 뭐 김병기조차도 이렇게 끼어들어서 오히려 이 그 김은혜 쪽 편을 그 결론적으로는 드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어떤 뭐 권력에 취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남지사 출마를 위해서 개딸들에게 저런 그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한 것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또 저렇게 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그러니까요. 또 저 그런 이야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재명 없을 때 자기 정치를 지금 하는 그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자, 김은혜 의원과 김용범 간의 저 설전 이거 있은 후에 박지원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능구렁이 같은 이 박지원이가 또 아주 이중적인 행태의 발언을 해요. 박지원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아무 정치판이라고 배우자나 자식에 대해서는 좀 절제되는 표현을 해야 된다. 김은혜 의원이 김용범 실장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 김은혜 의원이 오히려 김용범한테 사과라고 요청하는 상황이네요. 이 박지원의 발언이.
그러니까 이 박지원 의원이 그전에는 이제 좀 정치 구단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최근에 이렇게 그 어떤 그 논평이나 거의 뭐 평론가 수준입니다. 요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일일이 다 이제 평론하는데 그런 것을 보면은 너무 지금 진영 논리에 점점 더 본인이 지금 빠져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배우자나 자식에 대해서는 뭐 절제된 표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 김용범의 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판을 한 게 아니잖아요. 비판을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를 하면서 그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정책 실장이니까 하면서 그러니까 각 가정을 생각을 해야 된다. 각 가정에 예를 들어서 뭐 저한테도 뭐 당신 그 딸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여지면 좋겠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그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를 가족을 끌어들였다고 표현을 하는 것은 이 좀 본말에 전도된 이야기죠. 네. 자, 김용범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김은혜 의원과의 사실은 충돌 이후에 그리고 누가 봐도 저건 대통령 정책실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도의 아주 자기절제를 전혀 못하는 정책에 관한 해소 능력이나 설명 능력이나 대응하는 것이나 뭐 국회나 국민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하는 계획이나 의지 이런 게 전혀 드러나지 않고 격한 통제하지 못하는 격한 감정 아주 의조적인 정치적 발언 뭐 이런 걸 볼 때 그런 상황의 연속을 보면서 아 이건 이제 경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이런 논란도 그렇지만은 국회에 가서 저렇게 논란을 벌이고 뭐 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번에 그 한미 협상의 그 사령탑이었잖아요. 뭐 용산 소속이니까는 사령탑인데 많은 혼선을 주고 올해 협상도 저 일본에 비해서 저 불이익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또 특히 조금 전에 뭐 7월 31일 날 그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이후에 본인도 그때 새 실장이 전부 다 미국 갔다 왔지 않습니까? 네. 이성락 안보실장하고 그 김용범 정책실장 그다음에 강원식 비서실장까지 다 갔다 왔어요. 갔다 오고 나서 초기에 이 세 사람이 일제히 방송에 다 출연을 해가지고 주로 좌파 매체에 좌파 매체 출연을 해서 뭐 최대의 성과를 거두고 왔다. 뭐 그 신뢰관계를 구축을 했다. 막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우리 조지아에서 우리 한국인 감금 사태가 일어났죠. 그런데도 아무런 그 역할을 못했어요. 일주일 동안 그 갇혀 있는데도 그렇게 하고 지금 겨우겨우 시간이 지나서 발표된 이 어떤 뭐 MOU나 합의문 이런데도 일단 우리가 얻어낸 게 없습니다. 사실 얻어낸 게 없어요. 뭐 3,500억 달러 투자를 하는 것을 10년 2,000억 달러를 10년 분납을 하기로 했다고 그걸 마치 성과처럼 이야기하는데 분납을 하는 게 어떻게 그게 성과입니까? 어차피 거기서 깎아서야지 성과가 되는 거죠. 깎아서야 성과가 되는 거고 자동차 가장 중요한 자동차 관세가 우리는 그때 그 관세가 제로였지 않습니까? 한 FTA 때문에 일본은 2.5%를 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협상이 일본에 맞춰서 제대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려면은 일본이 15%면 우리는 12.5%가 돼야지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관철을 못 시켰어요. 그러면 책임을 지고 그 물러나게 하는 게 맞죠. 지금 상황에서는 저런 논란이 아니더라도 그 한미 협상을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맞습니다. 예. 자, 김용범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살펴봤습니다. 지금 광주 무안 뭐 군통합에 지금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아닌데 지금 김용범이 나서서 하는 이유부터 시작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격, 관세 협상 관련된 부분, 뭐 김은혜 의원과 설전 여러 문제를 좀 조목조목 살펴봤습니다. 김용범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경질시켜야 됩니다. 지금 무슨 전남지사 출자 자체를 못 나오게 경질을 시키는 상황으로 가야 됩니다. 뭐 그 상황, 그 의제 좀 다뤄봤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론스타 문제 잠깐 좀 다뤄보겠습니다. 론스타 부분이 사실 정부가 승소를 해서 론스타 분쟁과에 승소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논란이 이렇게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한 부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론스타 논란이 오히려 사그라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잠깐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소송,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돼 있었죠. 정부가 승소하면 당연히
앞뒤 여러 가지 상황을 서로 자세히 설명을 하고 뭐 우리 내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는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오히려 정치적 논란이 됐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최근 논란이 커지면서 이런 이야기를 밝혔어요. 국정화제는 윤석열 정부 탓, 집값 폭등도 윤석열 정부 탓을 하더니 론스타 승소만 이재명 덕이냐 이러면서 정부 고인사들이 이재명 정부 외교 성과라고 자화자찬하는 모습은 너무 황당함을 넘어서 철없다는 생각까지 든다 이러면서 이재명 정권을 강도 높게 힐난하고 비판을 했는데 아니 왜 이런 논란이 지금 계속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숟가락 얹기 차원을 또 하나 넘어서 본인들이 그때 항소하는데 다 반대를 했잖아요. 예. 그 확률이 없다. 성소 확률이 뭐 얼마 안 된다.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꺼느냐. 또 돈 들어간다. 이자 들어간다 하면서 막 반대를 한 입장에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성공적으로 그 성소를 하니까는 본인들이 잘해서 이재명 정권이 뭐 잘해서 이렇게 됐다는 식으로 숟가락을 얹는 거예요. 저렇게 떡 나와서 발표를 하면서 저게 또 그 국무총리가 발표를 할 일입니까 저게? 국무총리하고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서가지고 그 하는데 그런데 이게 그 마지막 변론이 올해 1월달 1월달이 마지막 변론이었어요. 예, 최종 이제 구두 진술이 있었죠. 구두 진술이 1월달에 있었으니까 그 6월달에 지금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권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일이 하나도 없고 이제 결과를 일단은 이거를 상고를 한다는 거, 항소를 한다는 결정은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기가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항소를 발표를 한 것이지 윤석열 정부에서 그거를 항소를 결정을 한 거예요. 그걸 결정을 한 것은 윤석열 정부고 그 다음에 이거를 계속 그 대응을 해온 것은 실무자들이에요. 실무자들이지 뭐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을 한다고 해서 자기가 그건 이제 뭐 소관 부처 장관이니까 본인이 발표를 한 것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을 한 것이고 그것을 이번에 성소할 때까지 쭉 이어온 것은 바로 실무자들이죠. 그렇죠. 정홍식 사실은 이제 국제법무국장 이런 사람이 핵심이었죠. 그러니까 정홍식 국제법무국장이 원래 그 미국 변호사고 국제통상 전문가예요. 통상 전문가고 중앙대 로스쿨에 있다가 여기가 국제법무국이 처음 신설된 거예요. 네네. 신설된 게 언제냐면 2024년 2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신설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정홍식 그 국장이 지금 그 국제법무국에 25명의 직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검사가 10명 정도가 된답니다. 이 검사들이 정말 큰 역할을 했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은 검사들 다 없애버리고 있잖아요. 검찰청을 해체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뭘 수사를 하는 건데 수사 중에서도 어떤 특수수사, 정치권과 관련된 수사를 하는 것은 극히 뭐 1, 2%밖에 안 돼요. 나머지 민생 수사를 하는 검찰들까지 다 없애버리는 것이고 여기도 검사들이 큰 역할을 했다. 그 법무부 안에 뭐 검찰국에도 검사가 있고 검사들이 있죠. 그 검사들이 수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게 우리 국익을 위해서 우리가 완전히 그 엄청난 부가 그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데도 이 검사들의 역할을 한 게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이 됐는데 이 검사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이재명 정권인데 그 이재명 정권에서 이 검사들이 역할을 해서 이런 성소를 하는 결과가 가져온 거 이거를 가지고 자기들이 뭐 잘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이 숟가락을 넣는 거. 자기들은 검사들을 다 없애려고 했는데 그 검사들이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참 어떻게 보면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을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정을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서 여쭤볼게요. 이 사건의 당시에는 2022년 8월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항소를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당시만 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없다. 국고만 축내는 짓이다 하면서 비난하면서 항소하지 말라고 오히려 바짓가랑이를 잡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정부가 승소하고 론스타가 패소하니까 와 잘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쾌거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우스운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만일에 가정법입니다. 지금 론스타와의 분쟁에서 정부가 패소를 했다면
지금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이 무슨 얘기를 했을 걸로 봅니까? 난리가 났겠죠. 난리가 나서 일단 그렇게 제가 더 뭐 뻔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 뭐 무능한 정권 뭐 저거 이야기를 하고 그때 우리가 그렇게 말렸는데 우리 말대로 들었어야지 우리 말대로 듣지 않고 뭐 좀 무리하게 했다 이렇게 하면서 딱 그 이야기 할 거예요. 특검하자. 아, 그것도 특검하자. 특검하자. 아, 특검해서 네. 밝히는데 이제 특검이 너무 이제 국민들의 피로감이 있으니까 상설 특검하자 그럼. 상설 특검하자. 그거 하고 이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조사하자. 이렇게 했겠죠. 그 국부 유출 국정조사 이름도 딱 그렇게 지을 거예요. 윤석열 정권의 국부 유출 국정조사. 아니면 윤석열 정권의 국부 유출 특검. 분명히 그렇게 제가 하고 나왔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성소리에서 어쨌든 국민들의 돈을 이제 지키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그 자기들이 이 공을 그 뺏어가려고 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사실은 이런 정도 론스타 사건은 뭐 사건이 큰 사건이긴 하고 또 정부가 대응을 윤석열 정부가 쭉 잘해서 이제 결과가 나온 것이긴 하지만 발표는 이런 건 이제 해당 실무자들이 사실은 법무부 이제 앞서 얘기했던 정홍식 국장이나 그렇죠. 뭐 하시면 실장급에서 먼저 나와서 브리핑을 일반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왜 김민석까지 나오고 정성호까지 나오고 그렇게 나서서 막 한 의도는 어떤 차원에서? 아니 이거 뭐 정홍식 국장이나 여기는 윤석열 정부 때 임명이 됐기 때문에 예. 윤석열 정부 때 임명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나서 이야기를 하면은 공이 진짜 주인공한테 넘어가 버리잖아요. 네네. 그 공적이 그렇기 때문에 그 공적을 가로채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나서야 되는 거고. 마치 본인들이 이제 국민들을 속이는 거죠. 국민들을 속여서 우리 정부에서 이거를 해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고 또 하나는 이 김민석은 지금 두 개 양손에 지금 떡을 들고 어떤 걸 먹을지 고민을 하는 중이에요. 하나는 그 서울시장 나온다. 그래서 서울시장 나온다고 해서 계속 오세훈에 대해서 시비를 막 걸고 있잖아요. 네. 뭐 한강버스를부터 시작을 해서 뭐 종묘하고 계속 시비를 걸고 있는 그 상황. 서울시장이 있고 또 하나는 이 그 민주당 당 대표 네. 이 두 가지를 지금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 또 개인 자기 정치에 이용을 하는 거죠. 자기 정치에 이용을 하는 그 상황이니까 이거 또 이재명이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재명이 있었으면 이재명이 발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네. 그런데 그러네요. 예, 이재명이 발표했을지 모르는데 이재명이 이제 외국 나가고 없으니까 예. 그다음에 그래 그거 없어 그러면 이제 내 얼굴을 좀 내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나왔고 그 옆에 정성원 이제 덜러리 선 거죠. 그렇군요. 자, 마지막 이 질문 드릴게요. 이원주 의원 또 나섰네요. 빠지지 않고 나서는 인물 중에 하나가 이원주 민주당 의원인데 이원주가 무슨 얘기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건과 관련된 겁니다. 소송은 뒤로 갈수록 중요해지므로 잘 마무리한 이재명 정부의 공을 무시하며 숟가락 얹는 것쯤으로 폄훼하는 것은 무식할 뿐만 아니라 국익이나 정부를 진영을 구분해 인식하는 매우 유치하고 잘못된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들으면 딱 감이 오죠. 소송은 뒤에서 마무리하니까 이재명 정부가 많은 일을 했는데 그걸 왜 인정을 안 하냐. 또 하나는 국익이나 정부를 이렇게 나눠서 공격하는 거 웃기는 짓이다 그랬는데 앞서 이제 좀 설명을 사실 했는데 이현주가 공부를 안 하는 걸까요? 뭘까요? 이 사실관계를 확인을 안 하고 일단은 뭐 질러보는 걸까요? 아니 론스타 소송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나 법무부 장관 정성호가 뭘 했다는 것인지는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뭘 해서 이렇게 기여했다 이런 건 말하지 않는데 그 부분 또 하나는 자 국익과 뭐 정부 이렇게 갈라놓는 게 지금 국민의힘을 향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국민의힘이 그런 것인지 이 부분은 두 가지 부분을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아니 소송은 최종 변론은 2025년 1월 달 이번 1월 달에 끝났다니까요. 이어지면서 뒤로 오면서 중요한 게 맞죠. 계속 중요한 게 많은데 2025년 1월 달에 이미 끝난 거예요. 예. 끝나고 지금 이제 절차만 이렇게 그 뭐 형식이나 절차 아니면은 다른 여러 가지 뭐 자료 같은 거 이렇게 첨부를 하고 발표문 같은 거 이런 것을 하느라고 했고 한국하고는 접촉을 안 했어요. 그 상황에서는. 그
그 상황에서 접촉을 안 했는데 무슨 뭐 뒤로 갈수록 중요해진다 이럴 것은 말이 지금 안 맞는 것이고 지금 그 한미 간세 협상을 하는 걸 보면은 뒤로 갈수록 이거 더 헷갈리는 게 지금 이재명 정권입니다. 아, 그렇군요. 트럼프하고 그 협상이 예. 가면 갈수록 더 헷갈리는데 그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 그리고 그 이현주 본인의 캐릭터 자체가 예. 원래 민주당에 있다가 또 국민의힘에 왔다가 그 뭐 그때 뭐 삭발도 하고 뭐 그렇게 하다가 삭발한 예, 사진 삭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삭발을 하고 그때 아, 그러네요. 뭐 문재인 정권에 뭐 항의를 한다고 그때 뭐 삭발을 하고 뭐 저렇게 하다가 다시 민주당 갔잖아요. 민주당 가서 지금은 또 누구보다도 더 이 이재명 정권을 비호하는 데 그 앞장서는 그런 인물인데 이것은 큰 틀에서 보면은 저 좌파들의 특성이에요. 좌파들의 특성은 일단 무조건 그 선전선동을 하는데 팩트하고는 별로 상관없어요. 팩트하고 상관없이 그 진실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그 선전선동의 도구로 쓰는 거. 그것이 뭐 강우병 때도 마찬가지고 사드 때도 마찬가지고 뭐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팩트와 별개로 본인들이 정치 그 선전 도구를 사용하는데 이 내용까지도 어떤 뭐 그 팩트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그 정치적 그 도구를 사용하는 그 한 단면을 보여준 거죠. 예. 이현주의 어쨌든 엉뚱한 정도가 아니라 의도적인 저런 발언 좀 자료라도 사실관계라도 확인하고 이현주 의원 이야기를 해야지 정신줄 놓은 건가요? 자, 그 장면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1부에 우리 송권본부처 평론가님 모시고 패스트트랙 문제부터 김용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스타 이 소송 관련된 왜 논쟁이 더 확산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집중 살펴봤습니다. 송국권 정치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